다만 이번에는 조갑재 선생님께서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겠습니다. 조 선생님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한다는 이 자체가 오히려 그분의 명예에 금이 갈 것 같아서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습니다. 미국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고 상당히 그걸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유호철 선생님 기독교인이신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 하나로 요약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국가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분이 다쳐가지고 살아남는 과정에 대한 이 하나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지금 41년 뒤에 재연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드라마에 다 주인공으로 초대되신 분 같습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41년생이신 우리 유호철 선생님의 그 일대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생애하고 딱 겹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전쟁을 여러 번 치렀죠. 6.25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6.25 전에 벌써 한 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국군이. 그리고 6.25 중에 약 1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이 약 5만 4천 명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6.25가 끝난 다음에 대남 도발에 의해서 우리 전사한 사람이 약 4,800명 됩니다. 이와 별도로 월남전에 우리가 참전해가지고 약 4,700명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다. 최근에 천안함 영등도 사태를 말했듯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6.25는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고 바로 그 여러 전쟁에서 다 참전하신 분이 우리 유호철 선생님이죠. 아마 6.25가 났을 때는 한 10살쯤 되는 소년기였을 것이고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하셨고 1967년 이후에 대남 도발이 아주 강화됩니다만 그 중에 국무력인 1970년 6월 29일 딱 41년 전에 그런 전투 상황에 처해졌고 그 다음에는 다시 병원에서 생존하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을 치러서 이기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인간 승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을 조롱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을 망각하는 이런 풍조를 개탄하면서 특히 종북 세력의 득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임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의 축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유호철 선생님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유호철 선생님이 쓰신 그 수기에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치유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다만 그 힘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본인의 투지가 있어야 되고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고, 특히 김신걸 군의관님, 그리고 김필달 간호부장님, 그리고 김경수 여사님 같은 분, 또 다쳤을 때 그 총탄이 오가는 중에서도 기어와서 이 구출해낸 군대장, 이런 분들이 도움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축의 박수를 한번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인데, 이 기억력이 마비되어 버리면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억력이 마비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피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는 모르게 됩니다. 동시에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기억력의 마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 후배들 교육에 소홀한 나머지 대한민국은 지금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유교가 언제 난지 모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나 되고, 특히 20대 여자 중에서는 45%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 무식자냐, 못 배워서 이런 것이냐가 아니고 기가 막힌 통계가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이 바보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학력이 높을수록 많습니다. 대학 졸업자 중에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못 배울수록 현명하고 많이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유권자들이 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4.11 총선이 바로 유권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북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내면서 지금 국회의원 300명을 전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61명이 전과자예요. 약 20%. 한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이 민주당 국회의원 127명 중에서 44명, 35%가 전과자입니다. 그 중에 22명은 방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입니다. 그리고 요새 말씀 많은 통합진보당은 13명 중에 8명이 전과자입니다. 그 중에 4명이 보안법 위반자입니다. 보안법 위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정희 시절에 민주화운동 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안법 위반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고, 그것은 국가의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하는 또 뒤집는 활동을 하면서 그중에 대부분이 북한 정권의 대남 공산화 공작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분류 기준에 의하면은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약 30명에서 40명 정도는 반국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북 국회의원이고,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지금 당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당가는 작사한 사람, 작곡한 사람이 다 과거에 지하당 사건에 관련돼서 구속됐던 사람이고 김일성 순회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연하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 되면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유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투표장에 나가서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기억력의 마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6.25를 남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게 또는 위험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까지 조성된 이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보면은 아주 그 복도에
유명한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에 있는 6.25 한국전쟁 전쟁 기념물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명문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첫 문장이 Freedom is not free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구출하라는 조국의 명령에 응한 우리의 딸과 우리의 아들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러 온 미군들은 지도를 펴놓고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5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약 10만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강연할 때마다 가서 묻습니다. 6.25 때 미군들이 얼마나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손들어 가서 보아서 이야기하라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00명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500명밖에 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라크 전쟁에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5,000명이 죽었어요. 그 10배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연대장 24사단 제일 처음에 한국에 투입됐어요. 오상근방에서 투입된 바로 개전 처음으로 붙은 1950년 7월 초 마틴 연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바주카를 물고 북한 전차를 쏘다가 바로 직격탄을 맞아서 연대장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50년 7월 20일경 대전을 지키던 디인 소장이 24사단장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 디인 소장은 숨어 다니다가 한국 사람이 현상금을 받기 위해서 북한군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5달러를 받았습니다. 무어 군단장, 비행기 헬리콥터 사고로 죽었습니다. 워커 8군 사령관, 1950년 12월 23일에 도봉구에서 자기 아들한테 군장 갖다 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6사단, 우리 6사단 3쿼터에 정면 충돌해가지고 여기서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 8군 사령관 벤프리트의 아들도 여기에 참전해가지고 그것도 자원해가지고 조종사로 참전해서 여기서 전사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6.25에 참전한 아버지를 미군 장성으로 둔 장교가 142명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죽고 다친 사람이 35명입니다. 왜 이렇게 비율이 높으냐? 이 사람들은 다 일선을 지원했습니다. 일선 근무를 지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17명이 한국전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남이 흘린 피를 딛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 미국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고 지금도 국회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우리 해군을 대적이라고 부르고 간첩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 동포를 살리기 위한 북한 인권법 제정은 반대하고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같은 입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국군, 미군,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래한 것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은 바로 그 쇠퇴해가는 기억력을 되살려 가지고 그 기억력을 되살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할 것이다. 진실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다행히 4.11 총선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각성의 속도가 매우 빨라요. 즉, 뭘 알게 되었느냐.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진보라고 말해주던 사람들의 정체가 진보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종북 세력이다. 종북 세력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각성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바로 이런 자리가 여러 군데서 있어야 그 각성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북이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종북은 한자로 쓰면은 딱 간단해요. 북한을 추종하거나 북한에 불종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우파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2008년에 종북 정당인 해산제야 마땅했을 그 민노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민노당은 김일성주의자, NL파, 주사파들이 주도하고 있다, 종북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유명해진 말입니다. 종북이란 말은 북한 주민들을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을 추종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니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한반도의 현실은 전쟁이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북한은 뭐냐? 우리의 적이에요. 주적입니다. 북한 정권을 추종한다는 것은 적을 추종한다는 뜻이에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종북이란 말은 주적을 적 편에 쓴다. 사사건건 적 편에 쓴다. 그것은 이미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면은 당연히 북한군을 비방해야 될 텐데 북한군이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정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천안함 폭침을 책임은 북한을 자극한 이명박 정부와 우리 국군이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종북입니다. 동시에 북한 정권은 독재 정권, 민족 반역 세력이 전범 테러집단, 즉 종북 세력은 민족 반역 세력을 편을 들고 독재자 편을 들고 학살자 편을 들고 전범 집단을 편을 드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다. 그동안 이 진실을 다 덮는데 우리 언론이 앞장섰어요. 그 사람들 종북이라고 부르지 않고 적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진보라고 미화를 해줬습니다. 화장을 해줬습니다. 진보라고. 다행히 4.11 총선 이후에 자충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면서 비로소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대가 뭐냐 했을 때 미국 육군사관학교 부호가 명예, 의무, 조국인데, 아까 우리 유호철 선생님의 인사 말씀 중에서 나는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군인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군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그것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군인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겸손한 분이 바로 유호철 우리 선생님의 진면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유호철 선생님이 여러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다쳐서 투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고 다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증오심을 부추기는데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생명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한 개인의 생명은 국가와 맞먹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표현인 기본권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구만큼 무거운 것이 한 개인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인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명의 권리에 대한 존중심은 없습니다. 딱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뿐입니다. 그것은 지도자 동지죠. 그래서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지도자 동지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총폭탄이 됩시다. 북한 2,300만 인민들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총폭탄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독재 시대라고 점화해 마지 않는 자유당 시절에도 그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데모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300만이 죽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천당 북한에 비교하면 북한을 지옥이라고 하면 남한은 천국일 텐데 천국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살면서 목숨 걸고 그 지옥에서 탈출해 온 사람을 변절자라고 욕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 있지 않고 국회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런 자리가 더욱 값진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암세포가 이제 번져가지고 이제 심장부가 있던 것입니다. 국가의 심장부는 청와대, 사법부, 국회 같은 데입니다. 그동안 종북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진단을 해가지고 감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감기약 먹고 있다가 암세포가 전 온몸에 다 번졌습니다. 지금은 수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피를 흘리고 하느냐, 아니면 아주 좋은 기술로 방사선을 쬐서 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겠느냐,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의 수술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로마서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유호철 선생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합니다. 불교 신도 같으면 제가 불교를 인용할 텐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실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악행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같은 방식으로 응징을 했으면 전쟁판이 돼가지고 서울올림픽 이런 것도 안 날아갔을 거예요. 아웅산 테러 17명을 죽였습니다. 이건 전쟁사유죠. 그러나 참았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왜냐? 북한에 대해 보고를 하면 서울올림픽이 날아간다. 좋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겠다. 북방정책을 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현희 사건 우리가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현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이 돼가지고 금융 제재를 당하고 경제 봉쇄를 당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북 수교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세계 만방에 좋은 일을 해온 편이에요.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제는 삶의 질 통계에서 세계 185개국 중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15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그동안 북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경제 발전을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노력에서는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이 노력을 했죠. 그것은 뭐냐? 두 가지죠. 핵무기 개발을 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을 키워가지고 공짜로 먹겠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갖지 못한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건 다 전략적, 정치적 무기입니다. 소총 정도가 아니에요. 핵무기를 갖고 있고 남한에 자기들 명령을 잘 듣는 잘 조직된 젊고 아주 끈질기고 이념 무장이 잘 된 종북 세력을 남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을 들어가지고 보탄만 누르면은 평양에서 대포하는 사람 10명도 갖고 있지 못해요. 핵무기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면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웰빙에 탐닉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살을 뺄 것이냐 여기에 목숨 걸고 있으면서 즐기기만 하면 저절로 통일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공짜 심리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과 정치적 부분에서 북한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통일해서 인류국가를 만들 것이냐, 하나는 지금과 같은 분단 고착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다시 쇠퇴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화 통일을 당해가지고 남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러나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1984년이라는 소설을 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